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첨단 무기 체계론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세요. 어느덧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토론 시간에는 우리가 8장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9장부터 12장까지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9장부터 12장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탄두와 전투 플랫폼, 그리고 무기 체계의 사업 차원, 또 프로젝트 차원에서 비용과 사업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 9장 탄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탄두가 그 무기 체계에서 굉장히 어떤 존재의 가치라고 했죠. 탄두가 있음으로써 폭파하고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탄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뭐 운동 에너지 탄, 화학 에너지 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 탄에서 배웠는데, 운동 에너지 탄이 되게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옛날 화살 모양을 본떠서 날개를 붙이는 그런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날개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 그때 설명을 했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크게 된다면은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배 이상의 비율이 되게 된다면 안정성은 엄청 크게 떨어져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탄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지금 내가 지금 펜을 들었잖아. 이 펜은 지금 몇 배 되겠어? 이 직경하고 길이 봐가지고 10배 넘을 것 같습니다. 10배 넘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해도 안정할 수가 없어. 몇 배가 돼야 되겠지? 6배. 6배. 한 이 정도, 딱 이 정도 길이 같아. 그렇지? 직경하고 한 6배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된 상태에서 여기 날개를 붙여야 이게 안정성 있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중세시대 장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장궁이 위력을 발휘할 때 그 긴 하살촉을 만드는 대신 날개를 붙여가지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일부 이제 소리도 내게 하면서 굉장히 그 위력도를 높였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탄과 그 결합해서 탄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탄두가 반드시 그 상대방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탄두에 꼭 폭발물 이게 있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탄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두의 유형에는 폭발, 파편, 막대, 성형작약, 대전차고 폭탄, 철갑탄, 기화폭약, 조명, 연막, 표시, 열압력, 화학, 생물학, 방사선 이렇게 14가지나 되는 탄두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명, 연막, 표시에 해당되는 탄두들은 아군을 지원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조명, 연막, 그 표시지, 표시가 하기 위한 탄, 이런 것들은 적을 잡기 위한 탄이라기보다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폭발물이 없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이러한 어떤 형태의 화약이나 물질이 부착되면 되겠지. 그럼 그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탄두에서 이 정도 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전투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러면 전투기에서 비행기 날아가다가 뭐 폭탄 쏘고 뭐 미사일 쏘잖아. 그럴 때 이제 비행기가 하나의 플랫폼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에서 발사체를 사격해서 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발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구성 요소는 내가 뭐뭐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전투 플랫폼, 사격 플랫폼이 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투 플랫폼과 사격 플랫폼은 전투에 참여하고 지정된 표적을 유도하여 탄을 성공적으로 사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구성품들의 총체를 전투 플랫폼, 사격 플랫폼이랍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전투 플랫폼, 사격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추진 발사 장치, 중력 발사 장치, 자주 추진 발사 장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추진 발사 장치는 이제 포신 발사, 즉 박격포나 하포 등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튜브 방출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중력 발사 장치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중력에 맡겨서 떨어지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에서 전폭기에서 이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폭격 미사일들은 다 중력에 그냥 떨어지는 미사일들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자주 추진 포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주 추진 포탑인데 이거는 이제 장발사대, 단발사대, 수직발사, 도주발사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보편적으로 그냥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 그 발사 체계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잘 감사합니다.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그다음 아까 전투 플랫폼이라고 내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투 플랫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구성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 체계의 각각의 목적, 임무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목적, 적을 맞추는 거지. 적이 비행기를 맞추든지 적 부대를 타격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전투 플랫폼의 예시인 호크 대공포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군의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크 대공포대는 펄스 획득 레이더를 발사합니다. 그 펄스 획득 레이더에 적의 비행기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발견된 비행기가 이제 연속파 레이더로 이 비행기를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이 추적하게 됨으로써 이제 위치를 대공 미사일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를 이제 포대 지휘소로 이제 정보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포대 지휘소에서 이 적군기를 격추시킬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지휘관이 그걸 판단을 하여 미사일과 발사대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고출력 발전소로 인해 모든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부대 같은 데 가면 그 소형 고출력 그 발전소가 있다고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전쟁터에는 전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발전기를 달고 다니면서 전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한번 쐈으면 끝나는 게 아니겠지. 그걸 또 계속 유도를 해줘야겠지. 예. 그래야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래서 연속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그 플랫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하기 쉽진 않아.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무기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전투 플랫폼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은 전 무기 체계 비용,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무기 체계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 살 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무기 체계 산업은 독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 비용에 따라서 생산 질하고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기체계에서 내가 첫 시간 얘기할 때 가격과 비용에 관계돼서 얘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균이 어떻게 이해했지? 일반적인 가게와 사람 사이에 거래하는 제품들과는 다르게 무기체계에서는 가격과 비용 사이에는 결정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무기체계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같은 운영을 포함하여 다른 제품에 보증금을 주는 등의 목적을 위해 손해를 보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하고 가격은 틀리지.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그 무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그 돈이고, 가격은 이제 사용한 사람이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틀린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비싸냐? 무기체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독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무기체는 또 다르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체계 사업이 별도의 분야로서 많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과 비용 또 솔루션과 같이 연계 설명하면서 내가 아이언돔에 대해서 그때 한번 토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언돔은 왜 성공적인 그 예시로 뽑혔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이언돔도 물론 미사일에 대비하여 막는 그 비용이 약 10배 정도 됐기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언돔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방지했고, 많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이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미사일을 막는데 더 큰 돈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애국심을 교양시키는데 크게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비용과 효과면을 따지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싼 포탄이 날라오는데 왜 이렇게 비싼 미사일로 맞춰야 되냐,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렇더라도 그걸 쏴서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그럼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어? 그러면 돈이 좀 들더라도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하겠죠. 우리 국가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당연히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아이언돔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너무 비싸고 또 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커다란 어떤 애국심도 일으켜줬고, 또 그때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수출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내가 그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용과 연계해서 이제 무기체계 사업인데, 무기체계 사업과 이제 그 운용 분석이지. 운용 분석 차원에서 같이 이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무기체계 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법령이는 그때 수업하면서 어떤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어? 교수님께서 또 많은 무기체계 공학의 원칙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 공학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공학은 그 자체의 장점에 따라 존재하는 명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제도권 영역에서 또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금 대학교에서 이러한 시스템 공학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 공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공학은 이 무기체계 공학에서 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각종 프로젝트 할 때 이 시스템 공학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 예를 들면 뭐 로켓 발사했잖아. 로켓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그 프로젝트 그 소요가 들거든. 근데 그걸 다 시스템 공학으로 해결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몰랐던 게야.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로켓을 쌓아 올렸지만, 나는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스템 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무기체계 분야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유행이라는 것이 꼭 있느냐, 뭐 그런 분야가 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듣고 그 이해를 했지?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주요한 무기체계들이 점점 개발돼 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시로 들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또 유행인 걸로 떠올라서 그에 대한 소비자들로,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도 드론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유행하는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드론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것도 뭐 떠오르는 게 있는가?
로봇 그 무인화 관련해서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인화 체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지금 평준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각국에서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거든. 특히 이제 AI랑 연계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지금 막 자꾸 이렇게 병력이 줄다 보니까 그쪽 이렇게 뭐 오픈시키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면서 다만 개봉을 안 하고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에서 많이 다루고 토론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 뭐 마지막 토론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들끼리 한번 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토의할 내용이 좀 있을까? 김범용 동기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에너지탄의 날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운동 에너지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 운동 에너지탄은 제일 뒤쪽에 날개가 달려 있고 중간 부분에 축사탄이 달려 있고 제일 앞부분에 관통을 하기 위한 관통자가 달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균희 동기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가격과 비용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격과 비용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제작하고자 할 때 부품의 비용과 기계 및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성품은 그 가격에 의해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무기체계는 일반 상품과 틀려서 경쟁 품목이 아니야. 어떤 독과점 품목이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 연구개발비라는데 그래서 그 가격과 비용의 왜곡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좋아. 또 제가 김범용 동기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운동 에너지탄에 저번에 수업을 같이 들었지만 이제 운동 에너지탄에 사용되는 그 물질이 보통 텅스텐 같은 게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맞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로 운동 에너지탄 이름 그대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F는 MA의 제곱의 공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고 그에 대한 그 압력을 저항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적합한 물질로 텅스텐이 된 겁니다. 그 텅스텐은 이제 그냥 텅스텐이 아니고 합금 텅스텐이거든. 근데 텅스텐이 가벼운데 그 질량 밀집도는 굉장히 높대. 그래서 그것이 웬만한 그 쇳돈이 다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다는 게야.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더라도 대략 그 정도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가 해볼까? 네, 저 김주현 동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호크 지대공 미사일 언급하셨는데 그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무활주 이륙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장치의 무기 발사 방법의 원리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서 328쪽을 봐주시면 이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의 무활주 이륙 장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이제 자주 발사 형태이고 이제 장발사대와 노출형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캐니스터형과 다르게 이 미사일은 이제 바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발사대 노출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려서 못해서 아쉬워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기 발사 방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 무기 발사 방법은 운반과 이동성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정형, 정지형, 이동형으로. 이 고정형은 예를 들면 이제 해안포 같이 고정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쏘는 그런 무기 체계이고 이제 정지는 바퀴, 열차, 항공기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정지를 해서 사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인데 이건 이제 자주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쏘고 바로 이동하고 쏘고 바로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12장까지 수업도 하면서 또 참 어려우면서도 또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잘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토론한 내용만 잘 공부해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고 많았고 아무튼 여러분 여기 배운 내용을 기초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그 국방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업받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우리 모두 박수 치고 마칠까?